네, 오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유가와 10년물 국제금리가 반등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 하나씩 점검을 하면서 시장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투자전략팀을 담당하고 있는 신종호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플레이션 얘기부터 해볼게요. 최근에 좀 높은 수준으로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우려할 만한 수준일까요, 팀장님?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 한 달 아니면 짧으면 2주 정도 되니까 인플레이션 얘기는 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10년물, 장기물의 이제 가격이 워낙 치솟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거죠. 1.2%가 하락한 수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이었구나라는 의식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국제 유가가 그래도 70불,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는 70불 중반이었다가 어제는 급반등은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안정을 찾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기저효과도 그렇고 조금은 안정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고민이 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는데 이제 고용 지표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구직 활동보다 구인 활동이 어렵다라는, 되게 부럽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좀 올려줘야 되는 상황. 더불어서 주거비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게 되면 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임금과 주거비 상승에 의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하반기 갈수록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정도는 계속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유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로 국제유가가 한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이제 좀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국제유가 하락이 또 주는 시장의 영향은 어때요? 이게 국제 유가가 마냥 빠진다고 해서 꼭 나쁜 거냐, 오른다고 해서 또 좋은 거냐,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올라왔었던 성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유가의 반등이나 내지는 하락에 따르는 시장의 성격을 좀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가 하면은 이게 달러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유가는 좀 하락하고, 네.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는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최근 한 6개월을 보시면 달러도 강세를 보였고 유가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달러와도 강세를 보이고 유가를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구간이 한 최근 10년 동안에 한 6번, 5번 이상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유가도 강해지고 달러와도 강해진 상황에서는 이머징 체감 지수는 더 강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만 놓고 보면 이머징의 체감 유가는 그러니까 60% 이상이 오른 상황입니다. 다분히 이머징 국가에서는 수입 물가가 높아지고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수요를 좀 둔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쩌면 유가가 높다라는 그 자체가 유가를 하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은 규모는 작긴 하지만 이 유가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공급이 그래도 타이트할 것이다, 공급이 유가를 버텨줄 것이다라는 인식에서 공급이 좀 늘어나네, 이란도 수출을 재개하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좀 풀어주네, 더불어서 이머징 수요는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 수요가 있긴 하지만 8월 중순 이후엔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유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베팅이 좀 안 되고, 거기다가 이머징보다는 선진국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 8, 9월에 연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좀 유리하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유가 레벨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유가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이제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하고도 얘기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60가 안 되는 수준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 인도가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나면서 중국 다음으로 수요를 해줘야 되는 게 인도잖아요. 네. 우리나라 스마트폰도 많이 걸려 있는데, 근데 이제 $70가 넘어서니까 이거 우리는 소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최소한 $60가 안 되는 수준 정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와 달러화가 동반 강세를 보였던 구간 이후에는 공교롭게도 한 20% 정도의 유가 조정이 있었는데 평균, 그걸 또 갖다 대입을 해보면 $60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60 네. 수준까지 만약에 하락해주고 거기서 좀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이머징이나 한국 시장에 대한 콜을 드릴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일단 시장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경제 뭐 아직까지 회복세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적도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보니까 다 상향 조정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까요? 이제 시장 조정의 빌미라기보단 네.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아마 ECB에서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뒤돌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다 같이 힘들었고 다 같이 경제를 살리려고 했고 다 같이 금리를 내리고 재정정책이 다 같이 네.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백신 접종 속도가 다르고 리오프닝의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정책의 강도나 그런 어떤 금리에 대한 강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국가가 있는 반면 어쩔 수 없이 터키나 브라질, 러시아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좋아서 올린 게 아니라 물가 압력이 너무 강하니까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ECB와 연준의 스탠스는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다이버전스, 즉 엇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녁에 아마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우리는 여전히 기다릴 거고 돈을 더 풀 거고 유로화는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유로화가 약해지고 돈을 더 풀니까 시장에서는 오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국이나 이머징한테 주는 의미는 연준은 그래도 테이퍼링이나 타이트닝에 대한 얘기를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부터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달러화 자체가 약해지기보다는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미국은 좋아요. 미국은 좋은데 달러가 강해진다? 그러면 외국인이 한국에 사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나 인덱스가 좀 치고 나가는 맛이 좀 결여되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한 구간이 더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나 인덱스가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 환경이다라고 네. 결국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경기가 뭐 좋은 상태에서 뭐 주가 지수라든지 시장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위험 자산의 비중 확대 전략 뭐 지금 좀 적절한 타이밍인 건지 어떤 우리가 스탠스를 취해야 돼요, 시장에서? 저는 만약에 네. 이제 최근에는 좀 조급함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네.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저도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아직은 아닙니다. 너무 지르지 마세요 했는데 계속 욕은 먹지만 또 돌아보면 그렇게 시장이 왔던 것 같아요. 자화자찬은 아닌데 너무 힘들었던 구간이라서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두 가지가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 에너지가 응축이 됐으니까 치고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이 있고, 이제는 조금 한은도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저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워요. 후자 쪽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뭐 전주에 OECD 경기 선행지수라 그래서 글로벌리 특히 한국에 대한 선행지수도 나왔는데 나쁘진 않았거든요. 경기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고 당장의 어떤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조금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인덱스보다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던 종목, 기업들, 중소형주가 최근에 강한 것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는 건데 조금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좀 고리타분한 업종에 어떤 접근을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를테면 이런 얘기하면 되게 별론데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배당주 펀드를 지금 들어간다든지. 네. 배당주 요즘에 말씀 많이들 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한 일들을 나오는 이제 상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배당주 사라는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레버리지가 조금은 다운되기 때문에 확보되는 채권형 주식을 사는 타이밍이 점점 오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을 이제 어떻게 취해야 할지 그에 대한 코멘트를 들어봤고 우리가 남은 7월 시장을 봤을 때 시장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아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몇 번은 말씀드렸는데 유가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네. 유가가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조금은 8월 중순부터 종료되다 보면은 그러니까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가 자체가 조금 지금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0달러로 회복하긴 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60달러 수준, 그러니까 아니면 육자가 보이는 수준에 왔을 때 좀 그때 당시에 주가의 레벨을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가까운 어떤 이벤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열리는 ECB 그리고 다음 주에 FOMC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FOMC에서 나오는 내용은 별다른 건 없겠지만 고용 수준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미국의 고용 데이터는 저는 이제 괜찮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안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서비스업이 일자리가 빨라진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는 오히려 한국 시장 내에서는 말씀드렸던 어떤 뭐 채권형 주식이나 중소형주 아니면 조금 성장주 이런 어떤 컨셉의 종목들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뭐 외신 기사라든지 기사들을 쭉 보니까 이제 JP모건 쪽에서는 뭐 시장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를 담아야 한다 이런 또 전략을 내놨던데. 그러니까 경기 네. 민감주를 보시면 경기 민감이라고 하면 시크리컬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에너지 소재 산업재가 아니라 네. 미국의 경기 민감주는 철저히 자기네 서비스업.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금은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도 좋긴 하지만 그동안에 점유율이 올랐었던 거는 미국의 카메이커들, 즉 미국의 현지 기업들이 공장을 못 돌려서 점유율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이 이제 공장을 돌리니까 우리나라 점유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 안에는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봤을 때는 그네 자동차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호텔, 레저, 유통, 화장품, 의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의 기업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는 결이 다른 접근이기 때문에 JP모건이 경기 민감주 살아왔으니까 우리나라 시크리컬 요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부분까지 네. 물어봤는데 또 답변을 잘 해주셨네요, 팀장님이.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신종우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